증인석에 앉은 제 손녀 유나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반대편에 앉은 며느리 민서희의 입가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판사님, 할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선 것은 이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은 변호인의 강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검사복을 벗고 오직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제가 이 차가운 법정에 다시 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피눈물을 삼키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저 추악한 거짓의 가면을 제 손으로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올해 65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 검사였거든요. 그것도 꽤 이름 좀 알려진.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고요. 박수민 검사 앞에 서면 거짓말이 안 통한다고. 법정에서 증인 하나 세우면 30분 안에 진실을 다 캐낸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45살이던 그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가 고등학생이던 때였죠. 그때부터 저는 검사 박수민이 아니라 그냥 엄마 박수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한 시기였으니까요. 남편이 남기고 간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보험금으로 생활은 할만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정도였죠. 아들 하나 키우고 가끔 친구들 만나 차 한잔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20년을 보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법정 소식이 나오면 옛 동료들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3년 전이었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저녁 설레는 얼굴로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검사 생활 20년 하면서 생긴 일종의 직감 같은 거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괜히 편견을 가질 순 없잖아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서희라고 합니다. 35살 여자치곤 참 애교가 많았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서희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앞으로 제가 자주 들를게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민준 오빠가 어머님 입맛이 까다로우시다고 해서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내가 괜히 의심한 거였어. 좋은 며느리 만났네 싶었죠. 두 사람은 3년을 사귀고 작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하객이 200명도 넘게 왔더라고요. 서희 씨 쪽 하객들도 많았는데 다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신혼 초기엔 정말 좋았어요. 서희 씨가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점심 같이 드실래요? 어머님,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드려도 될까요?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시어머니가 뭘 더 바라겠어요. 가끔 아들네 집에 놀러 가면 서희 씨는 늘 싱글벙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더욱 다정했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냥 느낌이었달까요? 서희 씨 눈빛이 가끔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표정이 확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착각이려니 했어요. 며느리가 피곤해서 그런 거겠거니.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사흘 밤낮을 끓인 사골국을 들고 아들네 집에 갔어요. 민준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거거든요. 뼈 우린 국물에 소고기 듬뿍 넣고 양지머리로 수육도 만들어서 통에 담아갔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들은 회사에 나간 뒤였어요. 서희 씨 혼자 집에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준 서희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말투부터 달랐어요. 평소에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얼른 통을 내밀었어요. 아, 민준이 좋아하는 사골국 끓였는데 같이 드시려고. 그런데 서희 씨가 하는 행동이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네요. 제 눈앞에서 그 통을 봤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싱크대에 국물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콸콸콸 하얗게 우러난 국물이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그냥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니, 서희야. 이걸 왜 버리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 씨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기름진 걸 먹어요. 성인병 직행 코스래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는 어머님 반찬통 넣어두는 곳 아니에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그동안 보여줬던 건 전부 연기였구나. 아들 앞에서만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사골국 가져다 주셨다며? 고마워요. 근데 서희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못 먹겠대. 다음엔 미리 물어보고 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뭐라고 둘러댄 건지 뻔했죠. 저는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단둘이 남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말이죠. 결혼 1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희 씨가 느닷없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 넓은 아파트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겉으로는 효심 어린 제안 같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아파트가 탐난다는 걸. 강남 한복판 35평 아파트, 시세로만 15억은 좋게 넘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생전 직장 생활 30년 하면서 모아서 산 집이었죠. 아니다, 서희야. 나는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구나. 배려는 고맙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곤 서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으신 보험금이랑 유산은 다 어디에 쓰세요? 민준 오빠, 결혼할 때도 별로 안 보태주셨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 싶었어요. 제가 제 돈을 어디에 쓰든 그게 무슨 상관이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아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서희야,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다. 나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 네,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잘한 건가? 아들은 행복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서희가 임신했어요. 우리 곧 아빠 엄마 된대요.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저도 기뻤죠. 손주라니. 평생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불편한 감정을 접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며느리와 잘 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희 씨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면 매일 죽을 끓여다 줬고 배가 부르면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면 고맙다고 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10달 후 손녀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갛던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육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서희가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해서. 당연하죠. 저는 매일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유나를 씻기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서희 씨는 그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웃고 떠들고 어머님, 유나 좀 봐주세요.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러곤 화장을 하고 나가버렸죠. 한두 시간이면 올 줄 알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왔어요. 전화하면 곧 간다고 하고는 또 1시간씩 더 늦고 아들이 퇴근해서 오면 그제야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습니다. 유나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새 4살이 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아들네 집에서 유나를 키웠습니다. 제 집에서 자는 날보다 아들네 집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을 정도예요. 서희 씨는 점점 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어머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친구들 만나서 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는 듯한 태도였죠.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희 씨가 입고 나가는 옷이 점점 화려해졌거든요. 명품 가방에 비싼 구두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아들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걸 살까 싶었죠. 어느 날은 택배가 왔는데 유명 명품 브랜드 상자더라고요. 몇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가방이었어요. 서희 씨가 퇴근한 아들보다 먼저 받아들고는 슬쩍 방으로 가져가더니 숨기는 겁니다. 서희야, 아까 택배 온 거 뭐니? 비싸 보이던데. 아, 어머님. 친구들이랑 공동 구매한 거예요.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제 돈으로 샀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나가 4살이 되던 해부터 서희 씨의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 늦게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죠. 항상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요. 대학 동창회예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서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처음엔 아들도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엄마, 서희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유나도 엄마를 찾는데. 민준아, 서희 씨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며느리 편을 들어줬어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속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나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서희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립스틱도 번져 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유나는 잤어요? 말이 약간 어눌했어요.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잤다고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희 씨는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유나를 씻기고 아침을 먹이고 있었죠.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서희 씨가 물 한 잔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희 씨가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부드러워지더니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벽이 얇아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봐? 그래, 알았어. 사랑해. 마지막 두 글자가 제 귓속으로 또렷하게 들어왔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해. 남편도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친구한테 한 말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지만 검사 시절 익힌 직감이 자꾸 경고음을 울렸어요. 며칠 후 서희 씨가 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차 열쇠를 찾지 못해 방을 뒤지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제 차 열쇠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어디 뒀는지 찾아봐. 서희 씨가 급하게 나간 뒤 저는 소파 쿠션 사이에서 차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검사 박수민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아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블랙박스를 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전 검사 시절엔 수없이 많은 증거물을 검토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 며느리의, 제 아들의 아내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니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뒤로 돌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전 영상들을 확인했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들만 나왔어요. 서희 씨가 혼자 운전하는 모습, 마트 주차장, 카페 앞에 세워둔 차. 그런데 일주일 전 영상에서 멈췄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어두운 주차장, 한적한 곳이었죠. 서희 씨의 차 안으로 남자가 타는 게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그 다음 장면에서 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덜컥 떨어질 뻔했어요. 남자가 서희 씨의 얼굴을 감싸 쥐고 키스를 했습니다. 서희 씨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의 목을 감싸 안더니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정하고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오디오도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 집에서 시어머니랑 애 보느라 미칠 것 같았다고. 서희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애교 섞인 달콤한 목소리. 나도 그래.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계획 다 세워놨어. 시어머니 재산까지 다 받아내고 나갈 거야. 강남 아파트 알지? 그거 시세가 15억은 넘어. 그것만 받으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분할 반밖에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지. 남편 폭행 증거 만들고 시어머니가 나 학대했다고 소송 걸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까지 합치면 3억은 더 받을 수 있어. 거기다 양육권까지 내가 가져가면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고. 애는 어쩔 건데? 내가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양육권만 따내고
애는 시어머니한테 떠넘길 거야. 어차피 지금도 시어머니가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당신하고.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어린아이를 도구로만 생각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나저나 그 영감쟁이 시어머니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맨날 잔소리에 간섭해. 나를 모하인 부리듯이 하더라고. 제가요? 제가 며느리를 하인처럼 부렸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서희 씨한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치만 보면서 살았는데.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돈 받아내고 나면 2번 다시 안 봐도 되잖아. 영상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정성껏 돌봤던 며느리가, 제 손주를 낳은 여자가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분노보다 먼저 온 건 허탈함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20년 동안 검사 노릇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는데 정작 제 코앞의 범죄는 보지 못했다니. 저는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더 관찰하기로 했어요. 혹시 이게 일회성은 아닐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같은 남자, 같은 차 안. 이번엔 더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호야, 너 투자 컨설턴트니까 잘 알잖아. 이혼하면 재산을 어떻게 빼돌려야 해? 민호. 그 남자 이름이 강민호였던 거예요. 일단 남편 명의로 된 거 다 확인해봐. 통장, 주식, 부동산. 그리고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도 알아내야 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있지? 그거 모아둬. 나중에 내가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는 증거로 쓸 수 있어. 이미 하고 있어. 매달 300만 원씩 받아서 절반은 따로 계좌에 빼돌리고 있거든. 벌써 2천만 원 넘게 모았어. 제가 아들 몰래 며느리한테 준 생활비가 그렇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나 분유가 기저귀 값이라고 했던 그 돈이 전부 서희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명품 좀 사둬. 카드로. 나중에 생활 수준 유지비 청구할 때 필요하거든. 어차피 이혼하면 남편이 카드값 다 갚아야 하니까. 오빠 천재 아냐? 그래서 내가 요즘 가방이랑 옷 막 사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남편 돈으로 갚을 건데 뭐. 두 사람이 또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20년 전 검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서희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죠. 아들 명의 카드였는데 지난 6개월간 사용 금액이 무려 2,500만 원이 넘었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특급 호텔까지 전부 강민호와 만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 씨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도 알아냈어요. 제가 준 생활비 중에서 빼돌린 돈이 3천만 원 가까이 모여 있더라고요. 게다가 강민호한테서 받은 돈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씩.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아들에게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희 씨 몰래 단둘이 만나기로 했죠. 토요일 오후였어요. 서희 씨는 또 친구 만난다고 나간 뒤였고 유나는 제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좀 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게 뭔데요? 그냥 봐.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아들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무슨 영상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서희 씨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마. 끝까지 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대화, 아들을 폭행범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유나를 이용하겠다는 말까지 전부. 영상이 끝났을 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서희가.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여자한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8살 어른이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서희를 사랑했는데. 울지 마, 아들아.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어떡해요? 서희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저를 폭행범으로 만들겠다잖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검사였던 거 알지? 20년 동안 안 해서 그렇지. 아직 녹슬진 않았어. 엄마를 믿어. 서희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할 거야. 하지만 엄마, 증거는 충분해.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여기에 불륜 상대 남자까지 추적하면 서희는 꼼짝 못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와 아들은 밤늦게까지 앉아서 대응 전략을 짰어요. 하지만 며칠 뒤 서희 씨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로펌이었죠.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민서희, 피고는 제 아들 민준. 서희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거였어요. 소장 내용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거기엔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혀 있었거든요. 피고 민준은 원고를 의부증 환자처럼 의심하며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수시로 핸드폰을 검사하고 외출을 통제했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금지했다. 심지어 몇 차례 폭행까지 가했다. 피고의 모친 박수민 역시 며느리를 학대하는데 동참했으며 손녀 유나 앞에서 원고를 모욕하고 비난했다.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단 한 줄도 사실이 없었죠. 오히려 아들은 서희 씨가 늦게 들어와도 한마디 잔소리 안 한 사람이었고 저 역시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10억 원, 위자료 5억 원, 양육권과 양육비월 300만 원. 합치면 15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도 서희 씨 명의로 넘기라고 적혀 있었죠. 엄마, 이거 어떡해요? 아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제게 소장을 건넸어요. 회사도 못 가고 그냥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8살 어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는 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이런 법률 문서를 직접 검토하는 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이건 전형적인 공격용 소장이야. 사실 여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상대를 압박하려고 과장되게 쓴 거야. 하지만 엄마, 서희는 변호사도 고용했잖아요. 저는 어떡해요? 너도 변호사 선임해야지. 일단 아는 사람 통해서 괜찮은 변호사 알아볼게.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가사 전문 변호사를 추천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경력은 15년쯤 되셨더라고요. 젊진 않지만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이었어요. 첫 상담 날 김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아들이 준비한 증거들을 쭉 보여드렸죠.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증거는 확실하네요.
분류는 명백하고 재산 빼돌리기 정황도 보입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뭔가요? 상대 측 변호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제1로펌 강성윤 변호사인데 이쪽 분야에선 유명한 분이에요. 승소율이 80%가 넘습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아들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렸어요. 서희 씨는 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강민호가 된 거더라고요. 확실하게 이기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도 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께서 검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같이 열심히 해보죠.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3주 후였습니다. 그 3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판례를 찾아보고 증거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죠.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법률 지식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희 씨가 유나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갑자기 친정으로 간다며 짐을 싸더니 유나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유나야, 할머니. 유나가 울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서희 씨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버렸죠. 문이 닫히고 집안은 텅 비었어요. 아들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유나는 어떡해요? 괜찮아. 법원에서 양육권 결정할 때까지만 참아.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를 저런 사람한테 맡겨둔다는 게 너무 불안했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어요. 20년 만에 들어서는 법정.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제가 수없이 서봤던 그 자리였으니까요. 재판장으로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셨죠. 원고석에는 서희 씨와 강성윤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희 씨는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고생한 며느리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연기가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피고석에는 제 아들과 김정훈 변호사님이 앉았고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강석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재판장님, 원고는 결혼 생활 내내 피고의 의부증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진단서라니?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언제 그런 걸 만들었담? 강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불안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부 남편의 학대 때문에 생겼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만든 음식의 트집을 잡고 육아 방식을 비난하며 손녀 앞에서 원고를 모욕했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전부 거짓말인데 서류로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김정훈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고 피고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희 씨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대화. 전부 생생하게 들렸죠. 서희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강석윤 변호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이혼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만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대화는 피고 측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법 증거. 제가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당황해서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계속 공격했어요. 게다가 원고는 이미 별거 중이며 피고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자료 5억 원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다음 재판 날짜만 잡혔죠. 한 달 후였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김 변호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워낙 노련해서요. 증거를 무력화시키는데 탁월하더군요. 아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희 씨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고 강성윤 변호사는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좋은 분이지만 상대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 변호를 맡겠다. 예, 엄마가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해임하고 엄마가 직접 할 거야. 20년 동안 쉬었지만 아직 할 수 있어. 서희 같은 년한테 질 순 없어. 아들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날부터 제 방에는 법정과 판례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들춰보는 책들이었지만 한 장 한 장이 익숙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가 다음 재판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걸. 바로 유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요. 두 번째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증인 민유나 7세. 서희 씨가 결국 유나를 끌어들인 겁니다. 7살짜리 아이를 법정에 세워서 거짓말을 시키겠다는 거였죠. 제 손주를, 그 어린아이를 이용하겠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 어떡해요? 유나가 법정에 선다니. 걔는 너무 어린데. 아들도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서희가 유나한테 뭐라고 가르쳤는지 알아내야 해. 유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서희가 친정에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친정 식구들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민준 씨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서희 언니 친구예요. 제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서희 언니가 유나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매일 밤 연습을 시켜요. 할머니가 유나를 때렸다고, 방에 가뒀다고, 밥도 안 줬다고. 저는 그게 너무 양심에 걸려서요. 어린애를 그렇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유나가 어떤 상태인가요? 밤마다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그런데 서희 언니가 울면 혼내요. 법정에서 울면서 말해야 더 불쌍해 보인다고, 그래야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우리 유나가, 그 작고 여린 아이가 매일 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녹음하신 거라도 있나요? 그건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이 전화로 끝이에요. 들키면 안 되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쥐고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가 받고 있는 고통을 아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유나를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 날 새벽 서희 씨 친정집 근처로 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시간을 노린 거예요. 아침 9시쯤 유나가 서희 씨 손을 잡고 나왔어요. 유치원 가방을 메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예전에 발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서희 씨가 유나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돌아가는 걸 확인한 뒤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간곡히 부탁했죠. 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손녀를 30분만, 딱 30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재판 중인데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강요받고 있어요. 원장 선생님도 난처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 절박한 모습을 보시곤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점심시간 유나가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보고 싶었지? 우리 공주님. 응,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엉엉. 아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울음을 그친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거짓말해야 돼요. 무슨 거짓말? 엄마가 법정에 가면 할머니가 나를 때렸다고 말하래요. 방에 가뒀다고, 밥도 안 줬다고. 근데 할머니는 안 그랬잖아요. 할머니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매일 밤 연습시켜요. 못하면 혼나요. 나중에 엄마랑 같이 못 산대요. 아빠도 못 만난대요. 할머니도 못 본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니. 유나야,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유나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법정에서는 진실만 말하면 돼. 할머니가 때린 적 있어? 없어요. 방에 가둔 적 있어? 없어요. 할머니는 나랑 맨날 놀아줬어요. 그래, 그걸 판사님께 말씀드리면 돼. 유나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운 거죠.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유나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들키면 안 됐어요. 유나야, 조금만 참아. 재판 끝나면 할머니가 데리러 올게. 약속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유나 정말 사랑해. 유나가 교실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이 아이를 구해내겠다고. 서희 같은 년한테 우리 손주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유나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서희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했죠. 문제는 증거였어요. 서희가 유나한테 거짓말을 시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친구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로 했어요. 서희 씨 친정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였죠.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밤 서희 씨가 외출한 사이에 친정집 근처로 갔어요. 담을 넘어서 유나가 자는 방 창문 밑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65살 할머니가 담을 넘다니 우스운 일이었죠.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흘 후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집에 와서 재생해 봤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차마 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서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다시 한번 해봐. 똑바로 말해야지. 엄마, 나 못하겠어. 할머니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 넌 법정에 가면 할머니가 너를 때렸다고 말해야 돼. 알았어? 싫어요. 엄마, 나 거짓말하기 싫어. 이 애가 지금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럼 너 고아원 갈래?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못 보는데 가고 싶어? 아니요. 엉엉. 엄마, 미안해요. 그럼 제대로 해. 다시 판사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거야? 유나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님, 할머니가 저를 방에 가뒀어요. 밥도 안 줬어요. 울면서 말해야 더 불쌍해 보여. 눈물도 짜내고 이렇게 못하면 너 정말 엄마랑 못 살아.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슬픔으로, 그리고 죄책감으로. 제가 진작에 이 상황을 막았어야 했는데, 서희 씨를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유나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녹음 파일이 있으면 서희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어떻게든 사용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재판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강민호라는 남자도 추적했습니다. 투자 컨설턴트라고 했죠. 개인정보는 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강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죠. 누구시죠? 강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민서희 시어머니 박수민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입 닥치고 들으세요. 나는 20년 동안 검사 생활했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 수없이 봤죠. 지금 당장 진술서 쓰세요. 서희와 어떻게 만났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전부. 그럴 순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서희한테 보낸 돈 이체 내역이에요. 총 3천만 원. 불륜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건 공모관계를 의미해요. 재산 빼돌리기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어요. 징역 3년은 각오해야죠. 강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빼졌어요. 하지만 협조하면 달라져요. 진술서만 써주세요. 당신을 고소하지 않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강민호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강민호의 진술서를 받아냈어요. 서희와의 만남, 재산 빼돌리기 계획, 불륜관계 전부가 적혀 있었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강민호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나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녹음 파일까지. 재판 전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65살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 그 검사와 똑같았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재판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죠. 옷장을 열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20년 전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사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에 설 때 입던 옷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옷을 입고 나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엄마, 준비됐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가자.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 엄마 믿어.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년간 법을 떠나 살았지만 법정에서 싸우는 법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서희 씨와 강성윤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서희 씨는 오늘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 초라한 가방,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어요. 그리고 서희 씨 옆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유나야. 아들이 달려가려 했지만 제가 붙잡았어요. 안 돼. 지금은 참아야 해.
서희 씨가 유나의 손을 꽉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뒤돌아보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과 미안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제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변호인 자격으로 말이죠. 김정훈 변호사님은 해임했고 제가 직접 변론을 맡기로 한 거예요. 재판장이 들어오시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석윤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재판장님, 오늘 원고 측에서는 결정적인 증인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와 피고, 모친의 학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유나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어요. 너무 작은 몸이 증인석에 앉으니 다리가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서기가 아이용 쿠션을 가져다 주었죠. 재판장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인, 이름이 뭐예요? 민유나예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유나야,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판사 아줌마한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알았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석윤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유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유나가 제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아이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진실만 말하라고. 하지만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판사님, 할머니가 저를.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 씨가 유나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나가 결국 거짓말을 시작한 겁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방에도 가뒀어요. 밥도 안 줬어요. 아들이 제 옆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강석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건 이에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재판장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증인은 명백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인은 저 원고석에 앉은 원고의 강요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이 근거도 없이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다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께 제출 허가를 구했죠.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녹음 파일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원고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서희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석윤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재판장님, 저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아동학대와 위증교사라는 중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정당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재판장님이 잠시 고민하시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하도록 허가하셨어요. 법정 안에 서희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야, 다시 한번 해봐. 똑바로 말해야지. 엄마, 나 못하겠어. 할머니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 넌 법정에 가면 할머니가 너를 때렸다고 말해야 돼. 알았어?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서희 씨가 유나를 협박하고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소리까지 전부. 울면서 말해야 더 불쌍해 보여. 눈물도 짜내고. 이렇게 못하면 너 정말 엄마랑 못 살아.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방청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녹음이 끝났을 때 유나가 증인석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으앙, 미안해요. 엄마가 시켰어요. 할머니는 나 안 때렸어요. 맨날 나 사랑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아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유나를 꽉 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부들부들 떨렸죠. 괜찮아, 우리 공주님. 잘했어. 유나 잘못 없어. 저는 유나를 안은 채로 재판장님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추가 증거가 더 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와 불륜 관계였던 강민호 씨의 진술서입니다. 원고가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석윤 변호사가 뭐라고 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두 번째, 원고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명품 구매와 호텔 숙박에 4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전부 불륜 상대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세 번째, 원고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입니다. 총액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류들이 쌓여갔어요. 서희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USB를 꺼냈어요. 원고와 강민호 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불륜 장면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원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강석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실력 좋은 변호사라도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서희 씨를 제지했어요. 저는 증인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할 차례였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물어볼게. 할머니가 정말 유나를 때린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방에 가둔 적은? 없어요. 할머니는 나랑 맨날 놀아줬어요. 밥 안 준 적은? 없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어요. 유나가 다시 울었어요. 저는 아이를 다시 안아주고 재판장님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원고는 어린 자녀를 이용해 위증을 교사했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재산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서희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강석윤 변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서희 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걸. 서희 씨가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서희 씨는 위증 교사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고 강민호도 불륜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나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원에서 임시로 양육권을 제게 넘긴 거였죠. 처음 며칠간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엄마가 또 올까봐. 괜찮아, 유나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유나 못 데려가. 저는 밤새도록 유나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 조금씩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어요. 유나를 회사 끝나고 데리러 오면서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배워가고 있었죠. 처음엔 서툴렀어요.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고 분유도 너무 뜨겁게 타서 유나가 울고 엄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 유나가 뭘 원하는지 보면서 해. 근데 애가 울기만 하는데 울음에도 다 뜻이 있어. 배고픈 울음, 졸린 울음,
심심한 울음. 귀 기울여서 들어봐. 아들은 그렇게 조금씩 아빠가 되어 갔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 씨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강석윤 변호사가 아니라 서희 씨가 직접 보낸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재판 취하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론 서희가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유나 생각하면, 유나를 생각해. 서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처벌이 무서워서 합의하려는 걸까?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서희는 진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서희 씨는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법정에서도 그 후에도 전부 자기 살려고 하는 짓이었죠. 그래. 그럼 재판 끝까지 가자. 마지막 재판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오늘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서희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이번엔 수수한 옷이 아니라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강석윤 변호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사임한 것 같았죠. 대신 국선 변호사가 서희 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민도 분노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재판 이후 검찰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원고 민서희는 강민호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했고 재산 분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전부 인정한 거였어요. 증거가 워낙 명백했으니 발뺌할 수도 없었겠죠. 다만 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판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합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서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원고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7살 어린아이를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매일 밤 거짓말을 연습시키며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할 리 없습니다. 지금 합의를 원하는 것도 처벌이 무서워서일 뿐이죠. 만약 여기서 합의로 끝낸다면 원고는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재판장님, 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느님한테나 빌어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서희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민서희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첫 번째 승리였어요. 피고 민준에게 미성년자 민유나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부여한다. 두 번째 승리. 원고는 위증교사, 아동학대,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세 번째 승리.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금원 3천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4,500만 원을 변제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끝났어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런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우리가 이긴 거죠? 응, 이겼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38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 집에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들렀어요. 아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유나를 안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이 아이를 지켜냈구나. 우리 가족을 지켜냈구나. 유나야, 이제 엄마 안 만나도 돼. 할머니랑 아빠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진짜요? 정말요? 응, 약속해. 유나가 제 목을 꽉 껴안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유나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죠. 아이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아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우리 유나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그날 밤 유나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민준아. 네, 엄마. 힘들었지? 네.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 이겼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38살이나 먹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죠. 며칠 후 서희 씨의 형사재판 소식이 들려왔어요. 위증교사와 아동학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도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더라고요. 서희 씨는 위자료와 변제금을 갚기 위해 명품 가방들을 전부 팔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저는 서희 씨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제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유나와 아들, 그리고 저. 비록 엄마는 없지만 우리 셋이면 충분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선 법정에서 저는 제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돈을 위한 승리도 명예를 위한 승리도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승리였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검사 시절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정의라는 걸. 밤늦게 유나의 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이는 곰 인형을 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검사복이 옷장 한켠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더 이상 검사 박수민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냥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 박수민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와, 벚꽃잎이 눈 같아요. 너무 예뻐요. 유나 신났네. 조심해서 뛰어.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었죠. 유나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밝은 아이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유나 그림 정말 잘 그리지. 할머니도 그려드릴까요? 그럼 좋지. 할머니 얼굴 그려줘. 유나는 크레파스를 꺼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니 커다란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유나야.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할머니도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이가 제 목을 껴안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육아가 서툴렀는데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거든요. 유나 아침 도시락도 싸고 머리도 묶어주고 숙제도 같이 봐주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이 부엌에서 뭔가 부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민준아, 뭐하니?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 만들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어머, 우리 아들이 요리를? 유나 엄마 없으니까 제가 더 잘해야죠.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아들이 만든 건 계란말이랑 토스트, 그리고 샐러드였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맛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요리 실력 늘었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유나도 못 지켰을 거고. 아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유나도 제가 책임지고 키울게요.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아들아. 그래도 할머니는 유나 돌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살자. 당연하죠. 평생 같이 살아야죠. 그날 오후 셋이서 공원에 나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특히 많았죠. 유나가 벚꽃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어요. 할머니, 아빠, 여기 꽃잎 떨어져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유나는 양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힘든 시간이었지. 하지만 견뎌냈잖아.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민준이도 포기하지 않고 견뎠고, 유나도 용기 내서 진실을 말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야. 벤치에 앉아서 유나가 노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엄마, 서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어요. 아니, 모르지. 알고 싶지도 않고. 저도 그래요. 근데 가끔 생각나긴 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어. 엄마도 평생 사람 보는 일 했지만 서희 씨는 못 알아봤잖아. 엄마도 속았는데 저야 오죽했겠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때 유나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먹자. 뭐 먹고 싶은데? 딸기 아이스크림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유나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엄마를 기다리는 건가? 유나야, 엄마는 전에 엄마가 할머니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런 엄마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유나야, 엄마도 유나를 사랑했을 거야.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지.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할머니예요. 나 할머니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유나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될 순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유나를 엄마만큼, 아니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건 맞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공주님 사랑해.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유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행복하게 먹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공원을 물들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가 아들 어깨에 엎여서 잠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아?
괜찮아요. 이 정도야. 민준아, 재혼 생각은 없니? 갑자기 튀어나온 제 질문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유나한테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다시 만나봐. 아니에요. 당분간은. 아니,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요. 이제 사람 믿기가 힘들어서. 그럴 필요 없어. 서희 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도 많아. 엄마, 저는 진짜 괜찮아요. 유나랑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나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이는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거실로 나와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오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서희 씨가 징역 살게 됐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를 쳤나 봐요.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래. 어떤 남자 또 만나서 돈을 뜯어냈다는데 그 남자가 고소했대요. 이번엔 실형이래요.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서희 씨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준아, 우리는 정말 잘한 거야. 유나를 지켜낸 게 만약 서희 씨한테 맡겼다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완전히. 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제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래, 벌써 아침이구나. 할머니가 싸준 김밥 먹고 싶어요.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는 김밥 싸줄게.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면서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저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유나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아들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유나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갔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고 키도 훌쩍 컸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는 여전히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유나의 8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죠. 아이의 친구들을 몇 명 초대했어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습니다. 유나야, 소원 빌어. 응. 유나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후 하고 초를 불었죠.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야,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유나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제 소원 알고 싶으세요? 응, 궁금한데? 할머니랑 아빠랑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도 똑같은 소원이야, 유나야. 그날 밤 유나를 재우고 거울 앞에 섰어요. 1년 전보다 주름이 더 늘었고 머리도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66살. 이제 곧 70이 되겠죠. 하지만 전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으니까요. 20년 전 남편을 잃고 검사직을 그만뒀을 때만 해도 앞날이 막막했어요. 아들 하나 의지하며 쓸쓸하게 늙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손주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승리.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법정에 섰을 때 20년간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박수민이라는 한 사람이 단순히 시어머니나 할머니를 넘어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라는 걸.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겠죠. 수민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지켰어요. 아들도 지켰고, 이제 다 괜찮아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중 가장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 가족의 하루가.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손주와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다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겪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